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가 경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림도 보석도 아닌 제국 그 자체가 경매대에 올랐습니다. 파는 쪽은 황제를 지켜야 할 근위대였습니다. 사는 쪽은 저녁 만찬을 즐기던 부유한 노인이었습니다. 낙찰까지 걸린 시간은 단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개를 손에 넣은 노인은 첫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 5째 장에 담긴 사건입니다. 로마 제국이 통째로 경매에 붙여진 날, 그리고 그 값을 치른 노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군대입니다. 바로 로마의 근위대입니다. 기번은 이런 계산을 남겼습니다. 100명의 무장한 부하로는 10,000명의 농민도 누르지 못한다. 그러나 잘 훈련된 10만의 군인은 1,000만의 백성을 복종시킨다. 수도 로마의 주둔한 근위대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거대한 수도의 시민 전체를 떨게 하고도 남는 숫자였습니다. 근위대를 만든 사람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법은 겉모습을 꾸밀 뿐이고 권력을 지키는 힘은 결국 칼이라는 사실을 노련한 아우구스투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위대에게 2배의 봉급과 특별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수대는 3개 부대만 두었습니다. 나머지는 이탈리아 곳곳에 흩어놓았습니다. 이 조심스러운 균형을 깨뜨린 사람이 다음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는 규율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근위대 전체를 로마 성벽 바로 옆에 모았습니다. 튼튼한 요새를 갖춘 상설병경이었습니다. 기번은 이 조치가 조국에 영원히 족쇄를 채웠다고 적었습니다. 궁전과 원로원을 코앞에서 지켜보게 된 병사들은 곧 깨닫습니다. 황제의 목숨도 원로원의 권위도 나라의 금고도 모두 자기들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대 황제들은 근위대의 비위를 맞추느라 즉위할 때마다 하사금을 내렸습니다. 어느새 하사금은 관례를 넘어 병사들의 당연한 권리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근위대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성실한 황제 페르티낙스를 제 손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창끝에 황제의 머리를 매단 병사들이 병경으로 돌아왔을 때 로마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경은 지도자도 없이 들끓었습니다. 반란을 부추긴 근위대장 라이투스마저 성난 민심이 두려워 몸을 숨겼습니다. 이때 병경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 술피키아누스입니다. 로마 시장이자 살해된 황제의 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사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위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옥자를 술피키아누스 본인이 돈으로 흥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사들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한 사람과 몰래 거래하면 죗값을 받지 못한다고 여긴 병사들은 성벽 위로 뛰어 올라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로마 세계를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공개 경매로 팔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슬픔과 분노를 싣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부자의 저녁 식탁에 닿았습니다. 디디우스 율리아누스, 원로원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나라가 뒤집힌 그날에도 율리아누스는 한가로이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 해방 노예와 식객들이 앞다투어 부추겼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옥자에 어울리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기번은 이 대목에서 율리아누스를 허영심 많은 노인이라고 짧게 불렀습니다. 노인은 서둘러 병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벽 아래에서 값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안에서는 술피키아누스가
성벽 밖에서는 율리아누스가 값을 올렸습니다. 전령들이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상대가 부른 액수를 전했습니다. 골동품 경매장의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술피키아누스가 병사 한 명당 은화 5천 드라크마를 약속하자 율리아누스는 단숨에 6,250 드라크마를 불렀습니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게다가 율리아누스는 병사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술피키아누스가 황제가 되면 사위의 원수를 갚으려 들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변경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그 자리에서 황제로 선포되었고 병사들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세계 제국이 몇 시간 만에 낙찰된 순간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산 옥자가 어떤 자리인지 노인은 바로 그날 밤부터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병사들은 낙찰 조건을 이행했습니다. 새 황제를 방패로 겹겹이 둘러싸고 전투 대형으로 시내를 행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리의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환호는커녕 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번은 텅 빈 거리였다고 기록합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원로원 회의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율리아누스는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자유롭게 선출되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덕이 많은 사람인지 늘어놓았습니다. 의원들은 속내를 감춘 채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궁전에 들어선 새 황제의 눈에 두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머리 없이 버려진 페르티낙스의 시신, 그리고 검소했던 전임 황제가 남긴 소박한 저녁상이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시신을 무심히 지나쳤고 저녁상은 비웃었습니다. 곧바로 성대한 잔치를 열라 명령했습니다. 밤늦도록 주사위 놀이를 즐겼고 당대 최고로 이름난 무용수 필라데스의 춤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나 아천군들이 모두 돌아가고 어둠과 적막만 남았을 때는 달랐습니다. 기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자신의 경솔한 어리석음과 덕망 높던 전임자의 최후, 그리고 공적이 아니라 돈으로 사들인 제국의 위태로운 앞날을 곱씹었을 것이다. 세계를 산 노인이 잠들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옥자 위에서 둘러보니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지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받고 옥자를 판 근위대조차 자기들이 세운 황제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귀족들은 재산을 지키려 웃는 낯으로 속마음을 감췄지만 시민들은 숫자 뒤에 숨어 마음껏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거리마다 저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중은 율리아누스가 내미는 선심마저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먼 곳을 향해 외쳤습니다. 국경의 군단들이여 짓밟힌 로마의 이름을 되찾아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 외침이 정말로 국경에 닿은 것입니다. 브리타니아와 시리아 그리고 도나우 강변의 군단들은 페르티낙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온 사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근위대가 제국을 경매로 팔아치웠다는 소식에 병사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욕스러운 거래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명의 총독이 거의 동시에 칼을 뽑았습니다. 저마다 세계 군단을 거느린 경험과 능력을 두루 갖춘 장군들이었습니다. 브리타니아의 클로디우스 알비누스는 공화정 시절 명문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일찍이 폭군 콤모두스가 후계자 자리를 제안했을 때도 위험을 알아채고 사양했을 만큼 신중한 인물입니다. 시리아의 페스케니우스 니게르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실력으로 총독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병사들의 존경과 속주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동방의 부유한 속주들이 앞다투어 니게르에게 황제의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니게르는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안티오키아의 향락 속에서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 시간을 단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은 사람이 세 번째 장군입니다. 판노니아 총독 septimius severus. 아프리카 태생으로 기번의 표현을 빌리면 쾌락의 유혹에도 위험의 공포에도 흔들리지 않는 야심을 평생 감추고 살아온 인물입니다. 세베루스는 페르티낙스 살해 소식이 닿자마자 군단을 모아놓고 근위대의 죄악을 낱낱이 성토했습니다. 연설 끝에는 병사 한 사람당 율리아누스가 치른 값의 2배에 이르는 하사금을 약속했습니다. 군단은 환호하며 세베루스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게다가 세베루스에게는 결정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판노니아 군대는 열흘이면 로마 성벽 앞에 나타날 수 있다던 아우구스투스의 옛말 그대로 이탈리아가 지척이었습니다. 세베루스는 잠자는 시간도 밥 먹는 시간도 아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채 대열맨 앞에서 걸으며 가장 낮은 병사와 고생을 나눴습니다. 알프스를 넘은 군단은 폭풍처럼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율리아누스에게는 하루가 멀다 하고 흉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세베루스가 알프스를 넘었다. 이탈리아 도시들이 성문을 열고 환영했다. 요충지 라벤나가 저항 없이 항복했고 아드리아 함대까지 적의 손에 넘어갔다. 적은 이제 로마에서 250마일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율리아누스는 근위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돈에 팔린 충성심이 목숨을 걸어줄 리 없었습니다. 목욕탕과 극장을 떠나 오랜만에 갑옷을 걸친 근위병들은 잊어버린 무기의 무게에 짓눌려 휘청거렸습니다. 북쪽 군대를 겁주려고 끌고 나온 코끼리들은 서투른 조련사를 등에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함대에서 급히 불러온 수병들의 어설픈 훈련은 구경 나온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남몰래 이 광경을 즐겼다고 기번은 전합니다. 절박해진 율리아누스는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시도했습니다. 원로원을 시켜 세베루스를 공공의 적으로 선포했다가 다음에는 제국을 나누어 갖자며 공동 황제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협상 사절을 보내는 한편 뒤로는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베스타 여사제들을 신성한 행렬로 내보내 적군의 마음을 돌리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나중에는 금지된 주술과 재물에 기대어 운명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수를 써도 다가오는 군화발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샀던 노인에게 남은 것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율리아누스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재산도 지위도 가족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모자란 것은 어쩌면 채울 길 없는 허영심 하나였는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부추김에 넘어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손에 넣었지만 정작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 병사들의 진심, 그리고 두 다리 뻗고 자는 밤. 살다 보면 우리도 값만 치르면 무엇이든 내 것이 되는 줄 알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르쳐줍니다. 정말 귀한 것에는 값이 붙지 않고 값이 붙지 않는 것은 흥정으로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옥자를 산 노인의 잠 못 이루는 밤이 2000년 가까이 지난 오늘까지 전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 제국이 경매에 붙여진 날 최고가를 부른 노인은 세계를 얻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나우의 사나이 세베루스가 로마에 입성해 율리아누스의 운명을 결정짓고 황제를 팔아넘긴 근위대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